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60대 사연자분께서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가 얼마 전 있었던 며느리와의 에피소드를 저도 한번 꺼내보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몇십만이 된다는 우울한 뉴스와 또 산불 소식 등 힘든 일이 많은데 제 이야기 듣고 잠시나마 즐겁고 통쾌한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시골 마을에서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요. 읍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매로 지금의 남편과 혼사를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옆 동네 땅 부잣집 아들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는데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우리가 두 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시를 좋아하던 저에게 시집을 선물할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려고 선을 몇 번이나 보면서 지금의 남편 같은 사람을 처음 봐서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에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남편은 너무도 저에게 잘했고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고 아가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고 제가 일이라도 많이 할라치면 손사래를 치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일하지 말고 앉아서 과일이나 먹고 쉬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 역시 과묵하셨지만 항상 제 용돈을 주시는 등 정말 이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해서 남편이 혼자 돈을 벌어와야 했지만 남편은 사업 수완이 있어 항상 형편은 넉넉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은 전형적으로 남편의 그늘 밑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아들 둘 키우면서 잘 살아온 인생이죠. 이런 저의 슬하에는 듬직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래에 아들 녀석 둘 다 결혼도 했고요. 저는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친한 형님 동생들은 돈 걱정도 없고 큰 병도 없고 자식도 혼사를 다 치렀으니 무슨 걱정이 있냐고 부럽다고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 팔자가 편해 보이나 봐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도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할 자식 걱정인데요. 먼저 아들 녀석들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녀석은 부모가 같다는 것과 성별이 남자라는 것 말고는 도통 공통점이 없는 아이들로 마치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첫째를 가졌을 때 남편과 사이도 좋고 시댁에서도 잘 챙겨주셔서 마음이 편해서 그랬는지 입덧도 없고 진통도 조금만 하고 첫째를 낳았더랬죠. 첫째 녀석은 태어날 때도 수월하더니 자라면서도 많이 울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순하디 순했습니다. 옹알이 하는 모습이며 저를 보고 웃는 모습, 저에게 안기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너무도 순하고 예쁜 아기였죠. 이유식 투정 한 번 없이 제가 항상 만든 이유식도 잘 먹어주었고 잠잘 때도 머리만 대면 자서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첫째를 키우면서 첫째가 두 돌이 되었을 쯤 또 다시 태기를 느꼈어요. 임신이었죠. 그렇게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 둘째 녀석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애먹이곤 했어요.
뱃속에서 계속 딸꾹질을 해서 저를 걱정하게 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첫째 때는 괜찮았던 혈압이 둘째 임신 때는 자꾸 높게 나온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실 정도로 뭔가 사소하게 저를 걱정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자연분만으로 수월하게 태어난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심박수가 60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급박하게 다시 수술을 해야 했어요. 정말 난산이었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냐 할 정도로 아찔했어요.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자라면서도 둘째는 까탈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젖이 많이 돌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를 먹기 싫다고 혀로 밀어내기가 일쑤였고 툭하면 토하고 잠도 잘 자지 않으려고 해서 계속 안아서 재우다 보니 제 허리가 나만하지 않았죠.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도 입이 짧아 조금만 먹으려고 하고 제가 좀 달래줘도 떼쓰기를 멈추지 않고 동네가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얌전하고 순하고 잘생긴 첫째가 더 마음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자식이라도 더 예쁜 자식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어릴 때도 그렇게 제 말을 잘 듣더니 큰아들은 자라서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도맡아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의젓하고 또 똘똘하냐고, 그런데다 인물도 좋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죠. 첫 아이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지금 생각해보면 민망한 짓이었지만 자식 자랑도 많이 하고 떠들며 키웠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한없이 잘나고 또 예뻐 보였으니까요. 반면 둘째는 평범한 외모에 항상 까불기만 하고 까탈스럽게 구는 통에 저는 둘째 교육은 그저 형 하는 것만 따라해라 하는 식으로 대충 시켰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것이 처음인 첫째의 성장에 맞추어 이것저것 하기도 벅찼으니까 어쩔 수 없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젊은 시절 모든 에너지를 남편 챙기고 두 아들 녀석 따라다니는데 보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그렇게 꽉 막힌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힘들어하면 사람도 쓰게 해주곤 했지요. 일이 바빠서 집에 잘 있지는 못해도 마음 자체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직업도 없고 생활도 없었지만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는 남편을 보고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어요. 아이를 키우면 시간이 참 하루하루는 느리고 1년은 화살처럼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고 아들들은 장성해서 고3을 겪고 또 수능을 보고 군대를 가고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 예뻐하고 자랑하던 첫째 녀석은 자라면서 자신이 도련님 대접에 익숙하다 보니 사교성이 없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어요. 친구들로부터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본인 역시 누구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항상 우등생이었지만 성적은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떨어져 평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이것저것 시켜놓은 게 많았던지라 본인이 학교 수업을 조금 게을리 들어도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중3 이후로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니 성적이 곤두박질 치더군요. 특히 고1이 되고 처음 본 반편성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크게 상심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첫째의 성적은 그 후로도 계속 떨어져 결국 첫째는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게 되었죠.
반면에 제가 첫째를 따라다니느라 신경 쓰지 않았던 둘째는 사춘기에는 제법 반항도 하고 학원도 땡땡이를 치는 등 제 속을 뒤집어 놓더니 희한하게도 타고난 머리가 좋은 것인지 공부만 하던 형보다 더 좋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로서는 저놈은 저렇게 놀고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었죠. 그런데 자식 일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나중에 결혼에 있어서도 두 놈 다 또 제 예상을 빗나가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큰아들 녀석이 좀 고집도 있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연애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큰아들 녀석이 선뜻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며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보일러를 취급하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거기서 격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밀조밀 여성스러운 얼굴이었는데 몸매도 가녀리고 긴 생머리에 찰랑거리는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이 딱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저러다 말겠지. 설마 결혼이야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큰아들의 연애를 가타부타 큰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을 만난 둘은 제대로 결혼 허락을 받겠다며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사실 그 아가씨는 예쁘장하고 싹싹했지만 아들이 나온 대학보다 못한 대학을 나왔고 집안 형편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마을버스 기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맏며느리 들이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 싶었던 데다 상대적으로 우리 집이 많이 풍족하고 해서 마뜩찮은 데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과 항상 팔짱을 꼭 끼고 아들 옆에 서서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과 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큰아들의 표정을 보니 차마 헤어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집도 센 녀석인데 억지로 헤어지게 했다가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자식의 혼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신없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복을 곱게 입고 손님들께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언뜻 저의 둘째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아가씨를 봤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면접 때나 입을 것 같은 검은색 자켓과 바지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아가씨였는데 웃으며 제 둘째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날은 하도 정신이 없어서 둘째 친구도 결혼식에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혹시 여자친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항상 제 말을 안 듣던 아이였지만 그래도 여자 관계는 체크해야지 싶어 계속 물었더니 둘째 말이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인사도 한번 안 시켰냐고 하니까 글쎄 그 아가씨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결혼도 원하지 않는 아가씨와 왜 사귀고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글쎄 둘째 녀석이 능글능글 웃으면서 엄마 비혼족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저랑 그 사람은 비혼족이에요. 우리는 결혼해도 자기 생활이 중요하니까 딩크로 살 거라고요. 하면서 자기랑 생각이 맞는다느니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둥 온갖 해괴한 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이제 둘째만 잘 보내면 내 인생의 큰 과업은 끝이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마음 한켠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나가는 연구원이어도 나이 40 넘어서 자식 하나 없어 봐라.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게 그거야. 이놈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런 헛소리하는 아가씨하고 빨리 정리하고 너희 형수처럼 싹싹하고 참한 아가씨 한번 찾아봐라. 하고 아들 녀석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질렀죠. 키우는 내내 속을 뒤집더니 또 내 속을 뒤집는구나 하면서요. 그런 저의 대거리에도 둘째 아들 녀석은 실실 웃기만 할 뿐 헤어지겠다 말겠다 대답이 없더군요. 심지어 그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는 거였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해도 몇 년이나 교제를 했으면 당연히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그런 저의 말에 아들 녀석은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자꾸 부담 주지 말라고 저를 핀잔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둘째와 실랑이를 하는 동안 첫째네 부부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저희 집 부근에 25평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고 혼수를 아기자기 채워와서 둘이서 항상 우리 집에 들러 주말에는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이 멀수록 좋다고 친정 바로 옆에다 집을 얻는다는데 저희 집 부근으로 집을 얻어 자주 들여다봐주는 며느리가 저는 너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과 너무 다른 참하고 어른 모실 줄 아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제 주변 친구들도 첫째 며느리 이야기만 하면 다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애가 다 있냐고, 너네 아들은 연애를 해서 어떻게 그런 애를 찾았냐고 안목 있다고 말이죠. 저는 제가 처음에 좀 안 내켜 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큰애를 키울 때 공들인 만큼 안목이 있어 좋은 사람을 잘 골랐구나 하면서 앞으로 며느리에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첫째 며느리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은 항상 동네 뒷산에 오르곤 하였어요. 그날따라 등줄기가 뻐근한 것이 몸이 움직이기 싫었지만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억지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동네 뒷산은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나름 정원도 예쁘게 가꾸어져 있고 전망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산속에 있는 기분은 아니고 잘 정돈된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이라 자주 찾았습니다. 30여 분인가 숨가쁘게 바쁜 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발이 확 접질리면서 저는 나무 계단 옆에 바위 틈으로 순식간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나무 계단이 사가서 제가 세게 밟자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119에 신고를 해주셔서 저는 겨우 구급차에 실려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첫째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첫째가 전화를 받지 않아 다시 둘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재현아. 엄마 지금 등산하다가 발을 접질렀어. 구급차야. 여보세요? 엄마 많이 다쳤어? 엄마 그러면 무조건 땡땡병원으로 가자고 해. 거기 응급실로. 아들 녀석은 그 병원을 꼭 집어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은 거기가 아닌데 왜 그 병원을 고집하나 의아했지만 일단 아들이 시키는 대로 그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응급실로 갔더니 어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가 뛰어오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 아니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거기다 다짜고짜 달려온 의사는 저에게 대뜸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뿔테 안경을 쓴 검은 긴 머리의 아가씨였는데 저는 그 안경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이 만난다던 결혼식에서 봤던 그 아가씨였어요. 아, 우리 둘째랑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저는 구급차 침대에 누워 그렇게 둘째 여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결혼식 때 얼굴을 뵈서 알고 있다며 인사가 늦어 죄송하다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몹시 예의 바른 데다가 직업까지 너무 좋은 아가씨여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둘째의 여자친구라는 그 아이는 담당 의사에게 저를 잘 부탁하더니 이것저것 챙겨주고 다시 오겠다며 사라지더군요. 의사들이 워낙 바쁘니 저러고 안 오겠구나 했는데 글쎄 제가 다리를 좀 많이 다쳐 입원하게 되자 수시로 입원실로 와서 저를 챙기고 이것저것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다 주는 등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것이었어요. 때마침 첫째네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둘째의 여친이라는 아가씨와 둘째 녀석의 간병을 받으며 입원한 며칠을 잘 보냈습니다. 남편이 오겠다고 하는 걸 그냥 한 번만 들여다보러 오라고 집에서 쉬고 계시라고 제가 말렸습니다. 며칠만 입원하면 되고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둘째의 여친과 며칠을 보내보니 생각보다 이 아가씨는 예의 바르고 굉장히 배려심이 깊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누가 봐도 아가씨가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결혼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 넌지시 왜 결혼 생각이 없냐고 병실에 잠깐 들른 아가씨에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아가씨는 웃으면서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그러던가요? 재현 씨가?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딩크하고 싶다고 한다고. 재현 씨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저도 저러다가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겠지 하면서요. 뜻밖에도 그 아가씨는 자신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째 녀석이 고집을 부려서 연애만 하고 있는 거라고 언젠가 결혼하자고 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의사씩이나 되는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 우리 아들 녀석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냐고 하자 아가씨는 제 아들 녀석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의대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고 잘 대해주던 좋은 사람이고 내가 백수였을 때나 의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라 꼭 곁에 같이 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째가 늘 장난만 칠 줄 알았지 그렇게 속이 깊은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아주는 그 아가씨가 고맙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조건이 중요한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아가씨가 있다니 정말 고맙더군요. 그렇게 둘째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저는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35살이 넘기기 전에 너희들도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형을 보면 결혼해서 사는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지 않니? 하고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신히 안 내켜하는 둘째도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죠. 이제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인생의 큰 과업으로 생각했던 자식들의 혼사를 끝내고 거기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천사 같은 며느리 둘이 집에 오자 집안 분위기도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듯 하더군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제 삶이 잘 유지되고 있고 이제 하루하루 즐겁게만 지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주 다니지 않던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동안은 아이 키우느라 또 애들이 큰 다음에는 돈 아끼느라 하지 않았던 여행을 이제는 더 늙으면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남편과 계획을 짜서 열심히 다니기로 했습니다. 일단 일본과 가까운 동남아 지역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지로 다녀볼 생각이었어요. 특히 영어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는 하와이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겠다 생각하는 여행지였죠. 그런데 마침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큰 아들네가 저희에게 다가오는 결혼 기념일에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불고기 전골을 떠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를 갈 계획이니? 한 일주일 다녀오는 거야? 네, 이번에 휴가를 좀 길게 써서 멀리 다녀오려고요. 하와이에 한번 가볼까 해요. 신혼여행지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 못 다녀와서요. 하와이? 저는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간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좀 더 자세히 여행 일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와이는 오아우라는 본섬이 있고 그 외에 작은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네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가는데 8시간, 오는데 8시간이어서 5일밖에 관광할 시간이 많지 않아 다른 섬은 가지 않고 오아우 섬에만 다녀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와이, 하와이 노래를 불렀는지 남편도 제 눈빛을 바로 알아듣더군요. 그런데 혹시 말이야, 재현아. 우리도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떠냐? 네? 어머니, 아버지도요?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겨우 너희들 다 결혼시키고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단다. 그동안 참았던 거지. 그런데 하와이는 평소 니들 엄마가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곳인데 너희가 간다고 하니 함께 가보면 어떨까 해서 말이다. 그네는 남편의 말을 듣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와 상의를 해보겠다며 그날은 밥을 다 먹고 과일까지 함께 먹은 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하와이를 가보고 싶었어요. 친한 친구들은 이미 다 다녀온 데다가 아들네와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곳이 하와이라면 정말 인생의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와이프랑 상의해봤는데 하와이, 그러면 이번에 같이 가시죠. 어디 가고 싶으신지 제가 조사해서 조만간 드릴 테니 같이 계획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어도 되고 하니까 그냥 자유여행으로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다행히도 아들은 흔쾌히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전화를 돌리고 하와이 다녀온 애들에게 정보도 묻고 바쁘게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캐리어도 변변한 것이 없어서 백화점에 가서 새로 샀고 남편과 입을 수영복도 새로 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야 생각했지만 어떻게 가는 하와이인데 여행 중에는 나이를 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볼 심산이었죠. 하와이는 관광지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곳답게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많고 음식 역시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저는 하와이에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집과 치즈케이크가 맛있다는 가게에 가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하와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와이키키 해변을 남편과 둘이 거닐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오랜만에 신혼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상상을 했죠. 항상 그렇게 날씨가 좋다는데 얼마나 좋을까. 비록 8시간 비행이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여행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설레고 또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책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가면서 저는 제가 가보고 싶은 가게들과 해보고 싶은 것들을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하와이 여행날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네와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도착해 약속 장소를 찾아가자 얇은 긴 바지에 난방을 걸치고 있는 큰아들과 샌들을 신고 긴 바지에 얇은 티를 입고 있는 큰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저희는 아들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이제 곧 부모님 오시니까 언성 좀 낮춰. 어차피 가기로 한 거 좋게 좀 생각하자, 우리. 어? 얼핏 듣기로 며느리가 뭔가 아들에게 툴툴거리며 쏘아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가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기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행을 막상 가려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나도 며느리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냐고 저는 애써 좋게 듣고 흘리기로 했습니다. 즐겁게 떠나는 여행인데 초반부터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왔다. 먼저 와 있었니? 엄마 오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8시간 비행하시면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다행히 며느리는 우리를 보자 싹싹한 평소 모습대로 웃으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4명은 대망의 하와이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8시간이나 비행을 해보니 좌석이 좁아 허리도 너무 아프고 힘들더군요.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의자 팔 부분을 세우고 옆자리로 조금 누워있기도 하면서 8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와이 공항은 살짝 더운 날씨로 활기가 넘치더군요. 우리는 현지 한인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묵었던 호텔인 힐튼 모시기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자체가 마을처럼 아주 크고 무성한 숲과 관광센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도착해서 첫 끼니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입이 깔깔해서 호텔 안 상가에 있던 냉모밀과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냉모밀이라니 웃겼지만 의외로 맛도 먹을만하고 괜찮더군요. 며느리는 하와이에서 먹고 싶은 맛집 리스트를 가지고 왔다며 차를 타고 나가자고 했지만 저희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일단 첫 끼는 근처에서 간단히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약간 실룩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잘못 봤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8시간의 비행이 무리가 가서인지 첫날 우리 부부는 너무 피곤해서 저녁 먹을 때까지 자겠다고 이야기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암막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남편과 저는 잠을 잤어요. 일어나 보니 벌써 새벽이더군요.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었는데 아들네는 저희끼리 저녁을 먹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새벽에 잠깐 깼다가 공항에서 샀던 빵을 조금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쯤 다시 일어났죠. 아침이 되자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지상 낙원이라는 말처럼 하와이는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울창한 정원하며 호텔 안에만 있어도 마치 밀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공기에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그저 기분이 무척 설레고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6시에 새벽 산책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 아들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늦게까지 논 모양이었어요.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아침은 먹여야지 싶어서 다시 한번 방문을 두드렸죠. 똑똑똑.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잔뜩 졸린 눈에 며느리였어요. 일어났니? 조식 먹으러 가자. 벌써 7시야. 얼른 옷 입고 준비해서 로비 식당으로 오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이 덜 깬 모양인지 떨떠름하게 대꾸하더군요. 네, 어머니. 근데 저희는 원래 9시는 돼야 아침을 먹는데. 우리 오늘 일정이 많지 않니? 쇼핑센터도 가야 하고 일찍 움직이는 게 좋겠다. 얼른 준비하고 식당으로 오렴.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대답을 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저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좋은 곳에 놀러 와서 괜히 서로 감정 상하고 싶지는 않아 애써 못 본 척 넘어갔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은 아주 맛이 있었어요. 계란 후라이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도 있었고, 파인애플 맛이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한국에서 먹은 파인애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상큼하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정원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남편과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자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일어나셨어요? 저희가 좀 늦게 일어났네요. 인사를 하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둘이서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술안주를 시키고 맥주를 마시며 놀다가 늦게 잠이 들어서 4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더군요. 말을 하면서 연신 하품을 하길래 그러게 다음날 일정이 있는데 너무 놀지 말고 잤어야지 하고 핀잔을 주었더니 아들 녀석은 그저 픽하고 웃고 말더군요. 오늘은 제가 가보고 싶어 하던 쇼핑센터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쇼핑센터는 그곳에서 길을 잃을 정도로 방대한데 신기한 구경할 것이 아주 많았어요. 손소독제라는데 뭔가 젤리처럼 알록달록 귀여운 것들이 있어 몇 개 사기도 하고 또 저렴하다는 미국 브랜드 옷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쇼핑을 좋아하는지 신난 표정이었어요. 그때만큼은 저랑 이것저것 살피면서 같이 돌아다녔죠. 그런데 며느리가 여름 원피스를 하나 사더니 대뜸 또 여름 가방까지 사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윈도우 쇼핑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너무 과소비를 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그런데 원피스 아까 산 거 굉장히 잘 골랐던데 이 여름 가방은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지 않겠니? 이런 여름 가방을 굳이 여기서 또 살 필요가 있겠어?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좀 쓸만한 걸로 하나 사서 오래 쓰는 게 남는 장사란다. 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쓰던 여름 가방이 다 떨어져서요. 이 가방이 30% 세일한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이거보다 비쌀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더 사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려무나 그러면. 저는 자꾸 뭘 사는 며느리가 못마땅했지만 요즘은 또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한다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이 와중에 제 아들 물건을 하나 골라보지도 않고 자기 것만 사고 암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여름 티셔츠와 아들의 여름 티셔츠를 하나 사고 제 운동용 조깅화를 하나 샀어요. 일부러 며느리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사주지 않아도 혼자 잘 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분이 조금 상한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하와이에서 유명하다는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사실 아침도 조식이 아메리칸식이었던 터라 저는 한인들이 하는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나 뭔가 개운한 것을 먹고 싶었는데 젊은 애들은 그 햄버거가 꼭 먹고 싶었나 보더군요. 그래서 결국 입맛이 까슬했지만 저희도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먹는 것에 환장을 했는지 무슨 식당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며 음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대는 것이었어요. 저는 못마땅하게 뭐 하는 거냐고 뭐라고 하려다가 또 며느리가 안 좋게 받아들일까봐 꾹 참았습니다. 햄버거집은 호텔 부근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감자튀김 대신 양파링이 유명하다고 해서 양파링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아침도 양식을 먹은 터라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햄버거 1개 정도를 먹고는 더 이상 입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느끼해서 더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먹다 말고 햄버거를 내려놓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큰애야, 나 도저히 속이 니글거려서 더 이상 햄버거 못 먹겠다. 미안한데 근처에 한식집 좀 찾아서 데려다 다오. 남편 역시 제 말에 동의하더군요. 도저히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못 먹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행은 햄버거 집에서 바로 한인 식당으로 가서 김치찌개와 육개장을 시켜 먹었습니다. 칼칼한 양념이 뱃속에 들어가자 그나마 좀 속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식집에 다시 온 것이 불만인 건지 며느리의 표정이 내내 좋지가 않더군요.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고 하길래 그럼 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하고 밥을 먹는데 저희가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아가, 이번 여행 내내 왜 그렇게 표정이 뚱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혹시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게야?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려구나. 나도 계속 네 눈치 살피는 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구나. 며느리는 순간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결심을 굳힌 듯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말씀이 나오셨으니 말인데요. 저희 아직 신혼인데 여행을 기어이 따라오셔서 이렇게 저희 일정을 방해하시는 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처음부터 같이 가기로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야 했어요? 그냥 패키지나 친구분들하고 가셨어도 됐잖아요. 뭐라고? 아니, 제가 진짜 신혼여행으로 와보고 싶었던 곳이 하와이였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서 가까운 싱가포르로 신혼여행 갔던 게 아직도 아쉬운데 그래서 저 신혼여행으로 못 간 아쉬움 달래려고 하와이 호텔부터 제가 가고 싶었던 맛집이며 쇼핑 장소며 2달 전부터 다 찾아뒀는데 제가 지금 이런 한인식당 따위에 와 앉아 있어야겠어요? 눈치가 있으셔야죠.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젊은 아들 부부 여행 오는데 따라오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며느라이 말은 처음부터 저희가 온다고 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짜증이 났겠죠. 본인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은 다 따로 있는데 전부 우리한테 맞춰야 하는 순간마다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만 있고 네가 가고 싶은 식당만 있니?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건 없다든? 평소에도 너 하고 싶다는 대로 우리 아들 녀석이 그냥 맞춰주니? 너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하나 없어도 나 그것 가지고 너 타박 한마디 하지 않았다. 둘째에 비해서 네 조건이 아무리 딸려도 아무 내색도 안 하고 둘 다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국 여행 한번 따라왔다고 바로 구박이니? 그동안 살살 되던 게 다 가식이었구나. 잘 알았다. 네가 어떤 아인지. 큰애야, 나 호텔로 데려다 다오. 이제부터 너네하고 우리하고 따로 움직이자꾸나. 나는 여기서 가이드를 알아보든 호텔에 처박혀 있든 할 테니 남은 이틀은 잘난 네 와이프하고 둘이 즐겁게 보내거라. 말을 마치고 저는 씩씩대면서 식당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여행을 같이 온 게 싫더라도 저런 식으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내뱉는 예의 없는 것이 내 맏며느리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말리지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들이 따라 나와서 저를 달래려 들었지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 그냥 따로 움직이다가 공항 갈 때나 같이 가자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남은 이틀은 호텔 인근을 산책하거나 남편과 바닷가를 거니는 등의 간단한 일정만 하고 그냥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조식을 먹고 저는 커피를 사러 혼자 나갔다가 호텔방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말야, 노인네가 나보고 또 지랄하는 거 있지? 아니, 눈치 없이 따라붙은 게 누군데 말야.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뭐 돈 좀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솔직히 이 집안에 돈 없으면 내가 그런 키 작고 성격 이기적인 애랑 왜 결혼했겠어? 집구석에 돈이라도 있으니까 한 거지. 아, 몰라, 몰라. 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땡긴다. 야, 나 한국 돌아가면 우리 꼭 한잔 하자. 어, 그때 그 클럽에서 보면 되지 뭐. 음, 알겠어. 끊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너 있네? 지랄? 정말 며느리의 어휘 수준이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을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동네 노는 애라고 할 그런 막 나가는 애들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감히 그런 날라리 주제에 내 아들을 꼬셔서 얌전한 척 우리 집안에 돈을 보고 들러붙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진짜 그 애가 너무 꼴보기 싫더군요. 잘해주려고 예쁘게 보려고 애써왔던 저의 노력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며느리가 복도를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고 그날 우리는 같이 공항버스를 타고 하와이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며느리는 우리를 보곤 고개를 꾸벅 숙이며 미안한 척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8시간의 피곤하고도 힘든 비행을 마치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드디어 준비한 한마디를 했죠. 우리 큰며느리, 이번 여행에 눈치도 없는 시부모 모시고 봉양하느라 고생했지? 나는 당연히 너희가 맞이기 때문에 재산도 너희가 다 가져가고 그에 따른 부모 봉양 의무도 너희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다녀와 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단다. 나는 네가 싫어. 며느라, 앞으로 우리 최대한 보지 말고 살자. 당연히 맞이로서의 의무가 없으니 재산도 없다. 알았니? 이제 우리 집 맞이 노릇은 둘째가 할 거야. 눈치 없는 시어미의 결정이니 또 뒤에서 지랄이네 뭐네 욕해도 된단다. 네? 어머니, 저기, 혹시 전화 통화한 걸 들으신 거예요? 오해세요. 그건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댁까지. 사과도 드릴 겸, 네? 며느리는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티나게 당황을 하더군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간사한지 저는 그 꼴이 더 꼴보기 싫어서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가기 싫어서 둘째도로 데리러 오라고 했다. 지금 왔는지 전화 왔구나. 가면서 재산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나 좀 해봐야겠어.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렴. 저는 그렇게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공항에 놔두고 남편과 함께 둘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일이 아마 4년 전쯤 일이네요.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큰아들만 집으로 오게 하고 큰며느리는 거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아요. 생각 같아서는 이혼을 시키고 싶지만 참 한번 연을 맺은 터라 이혼시키기도 쉽지가 않고 일단은 아이가 없으니 좀만 더 지켜보다가 정리하도록 아들을 잘 설득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제 고민을 여러분께 털어놓고 나니 좀 기분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사위 며느리 잘 들이셔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앞뒤 다르고 돈 계산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식 둘 다 결혼하고 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구만. 참,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까지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재산 꼭 틀어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괄시 받지 말고 살자고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